안녕하세요. 박홍수입니다. 오늘 헌법의 발견 27회는 헌법 제34조 국가는 복지 증진의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헌법 34조는요. 주로 사회복지, 사회보장 관련한 조항들을 담고 있어요. 대신 1항부터 6항까지 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그 다음에 다음번 28회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주로 복지와 관련된 좀 총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요. 부분적으로는 개별 조항을 다루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개별 조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조 1항과 2항을 볼 텐데요. 1항은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국가는 이것을 보장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거냐? 그 수단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증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현재도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혹은 빈곤층에게 이렇게 유리한 사회적 시스템 혹은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 과거에는 더더욱 오히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특히 빈곤층에게 대해서 오히려 가혹하게 그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법과 제도가 정해지고 행사되어 왔다라는 점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헌법 조항의 배경 그림으로 쓴 영화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도 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장발장이, 주인공 장발장이 그 유명한 얘기죠. 교회에서 은촛대를 훔쳐서 달아나는데 경관에게 잡히잖아요. 그랬더니 신부가 아니 내가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뭔가 이 장발장이 깨우침을 얻게 되는 그러한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조카가 굶주리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교회 은촛대를 훔쳤던 것이 이 장발장이고요. 그 이후로 오랜 기간을 수영 생활을 해야 됐던 그의 운명을 다루고 있죠. 물론 나와가지고 이제 다양한 사회적 실천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곤 있지만 레미제라블이라는 말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빈곤과 범죄의 관계, 사회가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담뿍 문제의식을 담아서 만들어진 책이고 빅터 유고의 책이고 또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오히려 가난 때문에 나타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가혹한 형법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80년에 포갑적이고 폭력적인 입법기구를 당시 신군부가 만들어내죠. 의회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부에 의해서 마음대로 입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특가법입니다. 그것이 생계형 절도라고 하더라도 상습 절도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명령하는 법을 정하고 있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은 절도에 대해서는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6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주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1,000만 원 이하, 6년 이하의 조항이면요, 대체적으로 벌금으로 나오거나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혹은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일종의 단기형이죠. 징역형이라 하더라도 단기형이 나오는 것이 통례, 상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 국보위에서 만들어진 특가법에 의하면은 그것이 생계형 범죄라 하더라도 상습절도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혹은 무기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폭 강화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저런 사례도 있잖아요. 분식집에서 라면이라든가 물품을 조금 훔쳤다는,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절도를 저질렀는데 상습절도라는 이유로 3년 6개월 징역형을 살게 돼요. 그런데 비교해 보자면요, 세월호의 그 책임이 있었던 유병헌 회장의 장남이 70억 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역형이 3년이거든요. 70억을 횡령해도 3년을 받는데 라면 훔쳤다는 이유로 3년 6개월의 징역을 받기도 하는. 그래서 오히려 생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래서 일명 한국판 장발장법이라 그랬어요. 그 특가법을. 그것이 2015년에 무려 35년 만에 이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하게 됩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오히려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런 법률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이런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는 면이 많아요. 시장 경쟁 속에서 자기가 알아서 부를 축적하든 그것에서 성실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노력을 하지 못했으면 가난하게 되는 거다라는 발상인 거죠. 그리고 그 빈곤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서 책임져라.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이 기존의 자유방임적 자유주의 시장경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국민의 사회 구성원의 빈곤이라는 것이 그 개인의 책임으로만 온전히 떠넘겨질 문제냐. 옛말에 우리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해 못한다. 국가도 가난은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게 마치 유교의 생각인 것처럼 육아의 생각인 것처럼 널리 퍼져왔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상식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현대사회 이전의 전통사회 나아가서는 옛날 육아 시대로 가더라도 그렇진 않았어요. 육아의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맹자 같은 경우요. 맹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못 갖습니다. 항심이 없어 죄진 뒤에 처벌하면 백성을 속이는 것입니다. 현명한 임금은 백성의 산업을 마련하되 넉넉히 부모를 섬기고 그 처자를 먹이며 풍년의 일생을 배불리 먹고 흉년에도 죽음을 면하게 해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산이 없으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항심, 뭔가 안정된 마음,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바르고 안정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죄를 지은 형식만 바라보고 결과만 바라보고 엄하게 처벌을 하면 이건 백성을 속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국가의 1차적인 임무가 뭐냐. 백성들이 넉넉히 먹고 살 수 있게 적어도 그런 생존의 벼랑에 몰리지 않게 일정하게 먹고 사는 것들을 국가가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범죄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론만 일관한다면 그건 백성을 속이는 것이고 옥수 백성을 등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맹자의 이 말을 보면은요, 아까 우리 헌법에서 말한 1항에 34조 1항에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얘기하는데 그 인간다운 생활이란 게 뭐냐? 여기 보면은 넉넉히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먹이며 풍년에는 배부르고 흉년이 와도 그렇게 생존의 벼랑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러면은 아니 가난하다고 범죄를 저질러?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연관성은 있죠. 상당히 개연성은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나라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 아시아의 같은 경우 뭐 필리핀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보통 범죄율이 높은 나라로 꼽히죠. 그 다음에 서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범죄율이 높기로 유명하고요. 뭐 마피아까지 횡행하니까요. 그 다음에 러시아 갱 유명하잖아요. 러시아도 범죄율이 높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면 북미 같은 경우 미국이 범죄율이 높고요.
뭐 남미에서는 멕시코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범죄율이 높기로 유명해서 영화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반대로요,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낮은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들어가냐?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럼 뭔가 두 나라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 대충 그려지지 않나요? 세계적으로 범죄율이 낮은 나라들은요, 대체로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들, 복지국가들,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적다는 것은 뭔가 조금만 노력하면, 성실하게만 일하면은 사회의 중간 정도의 삶을 누리기가 용이하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반대로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것은 노력만으로는 사회의 중간층의 삶, 중간 정도의 삶을 살기가 용이하지 않다. 심하면 불가능하다. 혹은 바늘구멍이다. 이런 경우죠. 이런 빈부격차가 큰 사회에서는요, 일확천금을 꿈꾸게 돼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러한 삶의 수준에 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박의 꿈, 일확천금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불법적인 방법이 범죄라는 거죠. 범죄의 목적은 돈이잖아요. 한꺼번에 큰 돈을 확 끌어당기는 것, 이것이 범죄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범죄와 범죄의 높고 낮은 국가의 분포를 보더라도 빈부격차가, 빈곤이 범죄와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범죄를 낮추기 위한 주요 방법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 즉 사회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 되는 거겠죠. 사실은 맹자는 좀 더 심하게도 얘기했어요. 임금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말한 그런 임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왕을 죽여도 되느냐 그랬더니 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왕은 이미 왕이 아니라 일개 범부에 불과하다. 죽여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 유명한 맹자의 역성혁명론이잖아요.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못하는, 국민의 생산 기반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대표자는 이미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뒤집어 엎어도 된다. 그걸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맹자의 역성혁명론이죠.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육아, 빈곤은 나라도 못 구한다라는 건요, 사실은 육아의 생각이 아니고요. 육아라기보다는 역대 양반계급 혹은 귀족들이 만들어낸 가짜 육아고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것에 불과하다. 하물며 현대 사회에 와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만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국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통해서 해야 될 임무, 의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 34조 3항에 보면은요,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별히 여자의 복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여자의 복지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은 그만큼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요구받아왔던 불리한 위치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죠. 전통사회에서는요, 개인적인 권리 자체가 정치적인 권리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권리, 재산권이라는 것이 여성에게 박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죠. 오랜 기간. 재산의 주인체일 수 없고 오로지 남성에게만 재산 소유자로서의 권한이 주어지고, 여성은 그에 의한 부속물 정도로 여겨지던 것이 오랜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었잖아요. 여성들은 아예 경쟁의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고 아예 배제되어 왔던 역사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한국 전통사회만이 아니라 한국의 근대화 과정만 보더라도요, 상당 부분 그 흔적이 남아 있었죠. 여성들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근대화라는 것이 결국 경제적으로는 산업화잖아요. 60, 7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지만, 유럽 같은 경우 이게 전통으로부터 시민혁명을 통해서 전통과 분리된 위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런 의미의 혁명을 겪지 못했잖아요. 시민혁명을 과거에.
그러니까 유교적 사고방식과 관계가 온전한 상태에서 그 위에 산업화가 이루어진, 그래서 한국의 자본주의를 유교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어떤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관계 속에서 여성들에게 희생이 요구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온갖 가사노동과 가족 생계까지, 그러니까 가사노동, 육아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가족 생계까지 같이 다 부담해야 되는, 상당 부분을 맡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포함해서 온갖 굳은 일들을 여성들이 도맡아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요. 많아서 여성이 가정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제가 배경으로 넣은 강영균의 시장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보면은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특히 수채화로 유명한 화가죠. 남도지방의 모습을 많이 담았고요. 일반 서민들의 모습을 수채화 속에서 많이 담았던 화가인데요. 시장에서 무슨 번듯한 가게도 아니에요. 그냥 시장 보러 온 사람도 있고, 시장에서 보따리 들고 자판을, 노점상이죠. 노점상을 다라이에다가 뭐 물건, 뭐 야채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 놓고 파는 사람들, 뭐 이런 걸 통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던 근대화 가정 속에서의 우리 여성들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이 그림 속에 담아놨습니다. 여기 보면 30, 40대 여성부터 한 60, 70대 여성까지 다양한 연령대 여성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라났던 경험을 보더라도 그래요. 저 서울에서 자라났지만 뭐 가난한 동네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왔었죠. 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경험을 떠올려 보면은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밤 한 10시까지 일종의 부업이죠. 뭐, 봉투도 붙이고, 그냥 아버지 직장이라는 게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어머니가 그런 일들을 막 도맡아서 하면서 집안일도 다 챙겼어야 됐고, 물론 이제 어린 자식이지만 저나 이런 동생도 일정하게는 거기에 기여를 했었죠. 저랑 형이 주로 그런 것들을 맡아서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봉투 붙이기도 하고, 가화라 그러죠. 가짜꽃. 그 가짜꽃을 만드는 일을 밤늦도록 계속 하기도 하고, 뭐 단추 구멍 뚫는 거, 옷 보풀 떼는 거, 별일 다 했었어요, 오랜 기간. 이제 또 어머님 공사장에서 일하신 경험도 있었고요. 그만큼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희생들, 그러면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또 남성만큼의 정당한 일자리로서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희생만이 강요되어 왔던 그런 역사적 과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라는 말과 함께 뭔가 가슴이 찡해지고 눈물이 글썽거려지게 되는 게, 그런 경험들이 우리 기억과 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상당 부분 과거의 어떤 근대화 과정이라든가 그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불리한 지위는 적지 않게 개선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경쟁에는 참여시키죠. 출발선에 서게 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고요. 대학 교육도 마찬가지죠. 자, 거기까지는 상당 부분이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한 위치가 강제되고 있기는 합니다. 취업 과정에서 여성 취업이 남성에 비해서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승진 과정에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역시 직장에 다니면서도 직장맘이라 그러잖아요. 여전히 직장일과 함께 육아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지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거기다가 시월드까지 겹치고,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에게 지어진 짐이다, 부담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여성의 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그런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출발점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아니면 더 뒤에서 출발해야 됐거나, 아니면 경쟁 과정에서 불리한 허들 경기를 해야 되는, 남자들은 그냥 뛰는데 여자는 허들을 넘어서 경기를 해야 되는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뭔가 국가가 여성의 복지에 특별하게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34조 3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4조 4항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특히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요, 이 노인복지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배경사진에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노인의 자화상, 상징처럼 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폐지 줍는 노인, 리어카에다가 가득 폐지를 싣고 가는 이런 모습들은 그것이 남성 노인이든 여성 노인이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실태를 보면은요, 정부 추산으로 폐지 줍는 노인이 전국적으로 한 180만 명 정도로 잡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노인이죠. 대부분이 70에서 90세 사이에 연로한 분들인데, 문제는 이 폐지 줍는 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요, 진짜 쥐꼬리만큼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폐지 1kg에 180원 정도를 했었어요.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것이 경쟁이 심해지고 점점 그 폐지의 용도가 좁혀지면서요, 단가가 낮아져서 지금은 1kg당 50원 받는 경우도 많대요. 1kg에 50원이면요, 100kg에 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리어카에 가득 그 박스나 폐지를 쌓으면 한 200kg 정도가 나온대요. 그걸 위해서 하루에 평균 12시간을 새벽부터 이 폐지 줍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200kg 정도를 가득 하루 종일 해가지고 모아서 가져가봐야 10,000원을 손에 쥐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지 줍는 노인의 한 달 평균 수입이 한 30만 원 이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걸 넘어서기가 힘든 거죠. 그런 노인들이 전국에 18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요, 48.1%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수치로만은 안 다가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OECD 35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근데 1위도 어느 정도 1위냐?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예요. 3배. 우리나라 경제력은요, 세계 뭐 11위, 12위, 그리고 뭐 선진국에 지금 들어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상위권에 속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이고 OECD 평균의 3배라는 건요, 진짜 터무니없는 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더라도요, 평균 가계부채 비율을 훨씬 뛰어넘어서 161%에 이르고요.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도 약 60% 정도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노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인들의 60% 이상이 일할 의향을 가지고 있어요. 70이 넘었는데도, 80이 됐는데도. 그런데 일하고 싶어 하는 게 단순히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낀다, 그게 아니라 70% 이상이요. 그 중에 70% 이상이 생계 때문에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70이 되든 80이 되든 폐지 줍는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노인의 현실이다. 그리고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1위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빈곤과 연관성이 깊단 말입니다. 조사에 의하면요, 노인 소득 하위 20%가요, 상위 20%에 비해서 자살 시도가 2.5배나 많대요. 그러면 노인 자살의 적지 않은 원인이 노인 빈곤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고령사회의 정도는 우리가 아주 세계에서 고령사회로 들어가는 속도가 세계 1위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노인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노인 문제는 그 시급성에 있어서 그 어떠한 복지 문제보다도 긴급성을 요하는 문제다라는 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한국 사회 가장 긴급한 복지의 과제다. 노인 복지가 짧은 기간 내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비상한 대책을 통해서 노인 복지를 보완하고 강화시켜 나가야 될 과제로 국가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조항에서의 그 세부 항목, 복지 항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또 만나겠습니다. 의미 있는 내용이었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